자, 우리가 항상 유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관계가 없이 어떤 상태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항상성을 유지한 상태를 계속 말 그대로 유지를 하려는 걸 우리가 이제 항상성 유지다 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러한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것에 관여를 하는 기관계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신경계와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하는 무슨 계?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계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러분들 뭐 어차피 한 번씩은 했었던 거니까요. 신경계는 얘네들의 반응 속도가 매우 어떻겠어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더우면 바로 뭐 하기 시작해? 땀이 나기 시작하잖아. 더운데 한참 있다가 바깥쪽에 더워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땀이 막 쏟아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신경계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우면 바로 어떻게 돼? 닭살 돋잖아요. 그쵸? 추우면 바로 닭살이 돋는 것도 추우니까 그 교감신경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얘네들 선모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잇모근이 수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닭살이 바로 돋는 거란 말이야.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얘네들은 약간 국소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다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특정한 곳에다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우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피부에서 이제 땀이 나게는 하죠. 근데 온몸에서 땀이 줄줄줄줄도 아니기도 하겠지만 이 내부에서도 땀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피부에서 땀이 나게 해주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국소적으로 일어난다. 국소적이라는 얘기는 그 특정한 부위에서만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속 시간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다시 어떻게 돼?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분비계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는 내분비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바로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 호르몬이 얘네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분비계는 반응 속도가 매우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느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온몸에서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국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얘네들은 온몸에서 넓은 곳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혈액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 되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혈액을 계속 타고서는 돌아다닐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가다가 내가 여기에서 반응을 해야 돼. 그럼 여기에 방출된 아이들이 한 6개가 있는데 6개가 한꺼번에 한 번에 가지는 않거든요. 한 3개가 가고 또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한 2개가 가고 또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1개가 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쟤네 둘을 갖다가 구분을 하시는 거는 크게 어려울 얘기는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분비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시게 되면 내분비계와, 우리가 오늘 내분비계 얘기를 할 건데, 내분비계와 뭐가 있을 거냐면 외분비계라고 했어요. 자, 제가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점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 하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분비관이라고 하는 것의 유무가 되는 거예요.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고요. 외분비샘은 분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비관을 가지고 특정한 곳으로만 분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빨대를 꽂아 놓은 거예요. 빨대를 꽂아 놔서 예를 들어서 외분비샘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은 보통 대부분의 소화샘들에 해당하거든요. 소화샘이 뭐 침샘이라던가 위샘, 장샘,
그 다음에 소화액 내놓는 애 중에 누가 또 있었고요. 이자 이런 것들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샘뿐만 아니라 뭐 젖샘 이런 것도 있어요. 눈물샘, 땀샘은 원래 분비계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침샘은 말 그대로 어디서만 나와야 돼요? 입에서만 나와야 돼요, 침이. 그 다음에 위샘, 위액은 어디로만 나가야 돼요? 위로만 가야 되는 거고, 장샘에서 나오는 장액은 소장으로만 갈 거고,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액도 어디로만 갈 거야? 소장으로만 갈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젖샘은 말 그대로 엄마 젖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고, 눈물샘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 눈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위에서만 방출을 하기 위해서 이 외분비샘에서부터 얘네들이 작용을 하는 기관까지 바로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분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울었는데 여기서 침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한 분비관이 없는 거야. 내가 어딘가로 가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의 연결 통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반드시 저쪽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오래 걸리지만 어디로를 통하는 수밖에 없겠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연결되는 건 무조건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혈액이 연결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내분비샘, 즉 내분비샘에서 내놓는 호르몬들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이 내분비샘은 이 호르몬을 어디로 분비를 하게 되느냐 하면 혈액으로 직접 분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으로 분비를 해서 이 혈액을 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정을 떠나요. 여정을 떠나다가 이 혈액 속에서 얘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해야 되는 지역을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표적 세포 혹은 표적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의 수용체에 달라붙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 직접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걔가 그 뭔가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겠지. 수용체에 결합을 함으로써 여기에서만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기는 하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혈당을 높여야 돼. 혈당을 높여야 되면 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생뚱맞게 갑자기 이자에 가서 일을 한다던가 갑자기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표적세포나 기관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함으로써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을 하느냐 하면 기관특이성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기도 해요. 특정한 기관에서만 반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에 혈액 속에 어떤 호르몬들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이런 애도 떠다니고 뭐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떠다니고 할 거란 얘기야. 그런데 떠다니다가 여기에 A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 여기에 B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얘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얘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동그란 애는 어디 가서 달라붙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요 A에 가서 달라붙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A라고 하는 애가 이 동그란 호르몬이 주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일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간이야. 간인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글루카곤이야. 그러면 혈당을 높여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안에서 뭐를 일으키기 시작하겠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시작을 할 거란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는 붙지 못하겠죠. 세모도 여기에는 달라붙겠어? 못 붙겠어? 못 붙어. 근데 얘 세모는 여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달라? 붙을 수 있어요. 얘는 여기 가서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요 동그란 애의 표적 세포는 A가 되는 거고 요 세모난 애의 표적 세포는 누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B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적 기관과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특이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많은 양들이 활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적은 양으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요. 매우 적은 양으로 조절이 돼요. 그런데 이 매우 적은 양조차 나오지 않으면 무슨 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핍증이 생길 수도 있게 되겠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도 무슨 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과다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증과 과다증은 나올 때마다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척추동물끼리 척추동물이면 누구부터 시작이야? 어류부터 시작이야. 알겠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척추동물끼리 무슨 성이 없느냐 하면 종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특이성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슐린을 뽑아보고 그 다음에 강아지의 인슐린을 뽑아보고 그 다음에 물고기에도 인슐린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물고기에 인슐린이 있다면 물고기 인슐린을 뽑았을 때 그 인슐린의 종류는 다 어떻다라는 얘기야? 똑같이 생겨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란 물질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당뇨야? 그러면은 강아지의 인슐린을 뽑아가지고 그 강아지 인슐린을 내 몸에 투여를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내 몸의 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부작용을 일으킬 거야? 안 일으킬 거야? 안 일으킬 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또다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병원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항원성이 없다. 항원성이 없다. 항원성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다른 사람이 인슐린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 같은 걸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아이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일단 뇌하수체죠.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진짜 행동 대장이에요.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가 있고 그 시상하부의 끝에 달려있는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내분비샘 중에서도 약간 하이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분비샘들 갖다가 계급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약간 위쪽에 있어요. 지배층에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뇌하수체는 두 군데로 나뉘어요. 하나는 전엽, 앞쪽에 있는 아이를 전엽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붙어있는 아이는 후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만 간뇌가 이렇게 있으면 간뇌의 시상하부가 있고 여기에 그 시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상하부의 끝에 쪽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뇌하수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하수체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뇌하수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아이는 뭐가 되는 거고 전엽이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후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뇌하수체 전엽이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뇌하수체 전엽에는 띠링띠링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띠링띠링은 뭐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어? 외분비샘 중에서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젖샘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분비샘들에 해당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내분비샘에서는 무슨 자극 호르몬이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어요. 뇌하수체 전엽은 내분비샘뿐만 아니라 외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한다. 맞겠어? 틀리겠어? 맞겠죠? 얘가 젖샘 분비 자극 호르몬을 내놓으면 얘가 젖샘에 가서 작용을 해가지고 젖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비샘과 그 다음에 일부의 외분비샘의 기능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이런 띠링띠링 자극 호르몬 말고 또 어떤 호르몬들이 있을 수 있냐면 생장 호르몬이 있죠. 생장 호르몬은 주로 언제 우리한테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년기에 많이 나올 거예요. 청소년기에 많이 나오게 되는 걸 거고 근데 이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약에 결핍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증이 돼버리는 걸 거고요. 외소증이 되는 것이고 너무 과다하다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인증과 그 다음에 저처럼 다 커가지고 나오면 뭐가 되는 걸 거라고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결핍증과 과다증 같은 경우는 나올 때마다 좀 잘 체크를 해놓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아이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옥시토신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가 ADH라고 해가지고 많이 부르게 될 거예요. 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에 쓰이는 아이냐면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아이가 될 것이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항, 싫어. 뭐가 싫어? 이뇨가 싫어. 이뇨가 뭐야? 오줌 싸는 게 싫어요. 그럼 오줌 싸는 게 싫어? 오줌 싸는 게 싫은 호르몬이야. 근데 오줌의 대부분이 뭐야? 물이거든. 그러니까 물을 재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바로 뭐가 되는 거겠어요?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콩팥이에요. 콩팥이 얘네들의 표적기관이고, 얘의 표적기관은 그럼 누가 되는 거겠어요? 자궁이 되는 거겠죠. 되시겠습니까? 표적기관들도 이제 체크를 하실 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콩팥에 가가지고 물의 재흡수를 뭐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물의 재흡수를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억제가 아니고 촉진을 시키게 되는 거겠죠. 물을 재흡수해가지고 물이 많이 없어져야지 어떻게 될 수 있어? 오줌이 조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뭐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촉진.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갖다가 재흡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시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어차피 얘네들 한 번씩 했던 거에서 관련되는 얘기들은 조금씩 다 하면서 갈게요. 자, 옥시토신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 것은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기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음성 피드백이 있거든요. 음성 피드백은 적게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음성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라는 뜻이 되는 거였었어요.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조금 나가게 하려고 하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음성 피드백이거든요. 그런데 옥시토신은 그 반대의 역할인 양성 피드백을 하는 아이의 중에 하나입니다. 양성 피드백은 적으면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할 거고요. 적게 유지하려고 할 거고, 많으면 계속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양성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궁 속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옥시토신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서 옥시토신을 갑자기 많이 분비를 하면 갑자기 애가 나올 때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할 거야? 자궁을 수축시키면서 애를 낳게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랬더니 애가 나올래나 봐요 하고 병원 갔는데 옥시토신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겠고, 그럼 또 다시 아이가 안 나오려고 할 거잖아요. 무슨 밀당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는 옥시토신의 양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적게 유지가 되는 거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때가 오게 되면은 옥시토신의 양을 계속 어떻게 해주는 거야? 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언슬생 있잖아요. 그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인가? 생각 그거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맨날 옥시토신의 양을 늘렸는데 뭐 계속 뭐 자궁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을 시키려고 아기가 나올 때 이제 좀 양을 많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만 양성 피드백이에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무슨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되는 게, 저 옥시토신 빼고 모든 호르몬은 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라고 하면 애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왜? 인슐린은 기량작용이지 이래버린단 말이야. 기량작용은 두 호르몬의 관계가 기량작용인 거예요. 나하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관계를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를 조절을 하는 건 무슨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이따가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을 하는 아이다. 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한 번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항이뇨 호르몬은 물을 재흡수를 한대.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뭐 했다는 얘기야? 재흡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혈액량은 어떻게 됐겠어, 그러면? 물을 재흡수를 해왔으니까 혈액량은 많아졌겠지. 원래의 혈액량이 있었는데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까지 재흡수를 해가지고 갖고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혈액량이 많아질 거야.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면 혈압이 어떻게 될 거야? 혈압은 높아지죠. 왜? 많은 양이 혈관을 다녀야 되잖아요. 혈압은 혈관 벽을 미는 힘이에요. 근데 많은 양의 애들이 혈관을 다니려고 하면 당연히 혈관 벽을 미는 힘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혈액량이 많아져서 혈압량이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오줌에 있는 물을 빼갔잖아요. 그러면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오줌 양은 감소를 할 거예요. 즉 오줌의 생성 속도도 어떻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줌의 생성 속도도 되게 느려질 거예요. 그러면 오줌의 입장에서 물을 뺏겼잖아요.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우리가 농도라는 표현 대신에 생명과학에서는 삼투압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삼투압을 농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럼 얘네들은 반면에 혈액으로 물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혈액의 삼투압은 우리가 혈장 삼투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어요? 낮아지는 결과죠. 물론 항이뇨 호르몬이 나올 때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낮추되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높이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은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자, 뇌하수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자, 뇌하수체가 영향을 주는, 뇌하수체가 자극을 할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갑상선 똑같은 아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갑상샘이라고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어떠한 호르몬들을 갖다가 내놓을 수가 있느냐 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일단 티록신이 나올 거예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누구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냐 하면 뇌하수체가 내놓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저 전기자동차지. 전기자동차가 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 전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늘리는 게 아니란 얘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원하는 거는 누구를 원하는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티록신을 원하는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록신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티록신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물질 대사를 갖다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 물질 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될 것이고요? 세포 호흡이 될 거예요.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양분이 있을 거고요. 포도당이 누구랑 반응을 해서?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뭘로 분해가 되는 걸 거예요? 물로 분해가 되면서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바로 이 티록신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힘알때기가 하나도 없어. 힘알때기가 하나도 없을 때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티록신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될까요? 티록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티록신이 결핍이 되고 티록신이 과다한 경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티록신이 결핍이 되면 우리 뭐라 그러냐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과다할 때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하증은 말 그대로 저하가 됐다는 얘기야. 제가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에너지를 잘 안 준다는 얘기지. 에너지를 잘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기력하겠지. 무기력하니까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리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힘이 없으니까 나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밥 좀 먹어야겠다. 밥을 먹을 거야. 밥을 먹었는데 티록신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밥을 먹어도 힘이 없니? 더 먹어야 되나? 더 먹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무기력한 데다가 점점 살이 더 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붓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면.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뭐가 되는 거냐면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온몸에 있는 영양분 다 끌어다가 뭐 하는 거야? 계속 세포 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영양분이 저장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되게 깡 마르겠지. 맞아? 깡 마르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어? 얘는 뭘 먹기만 하면 계속 세포 호흡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마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안구 돌출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살이 찔 수밖에 없겠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살이 어떻게 될 것이다? 되게 마르게 될 것이다. 얘는 무기력할 것이고 얘는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어차피 해야 될 거 하나만 갖고 가죠.
우리한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호르몬들은 누구를 제외한 모든 호르몬들은 옥시토신을 제외한 모든 호르몬들의 경우에는 다 무엇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게 될 거예요. 인슐린도, 글루카곤도, 에피네프린도 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들은 다 무엇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될 거예요. 자,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많은 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적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적은 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 많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드백이에요.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농도가 자신을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아이가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는 갑상샘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어떠한 호르몬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록신의 양을 갖다가 누가 확인을 할 거냐 하면 우리 몸 안에서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누구냐 하면은 간뇌거든요. 간뇌가 얘의 양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간뇌가 바로 이 앞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간뇌에는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는데 누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냐면 간뇌의 시상하부예요. 간뇌의 시상이 하는 역할은 제가 나중에 이제 신경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간뇌의 시상은 밑에서 올라온 신경도 이렇게 제자리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분비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간뇌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이 내분비샘이 티록신의 양을 갖다가 인지를 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티록신의 양이 너무 적어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버린 거예요. 얘가 너무 적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버리게 되면 간뇌의 시상하부는 빨리 티록신을 만들어내라고 해야겠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갑상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갑상샘한테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건드릴 거냐면 간뇌의 시상하부에 붙어있는 애가 누구였었어? 뇌하수체 중에서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엽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도 이제 기관이죠. 얘한테 내놓는 애가 바로 뭐냐면 T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내놓는 겁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가지고 있잖아. 그거 빨리 방출해 라고 하는 호르몬이 된다는 얘기야. 이 호르몬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양을 늘려주는 거야. 그러면 뇌하수체가 계속 내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알겠습니다 하고 뭐를 내놓게 되는 거겠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갑상샘이 인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TRH의 표적기관은 누가 되는 거야? 뇌하수체 전엽이 되는 거고, TSH의 표적기관은 누가 되는 거고? 갑상샘이 되는 거고,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모든 세포입니다. 티록신의 경우에는 표적세포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세포예요. 모든 세포들이 물질 대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작용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늘렸으면 얘도 양이 어떻게 될 거고? 늘어나. 그럼 티록신의 양도 어떻게 될 거야? 늘어날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티록신이 너무 많아졌어. 그럼 또 이게 너무 어떻게 되면? 많으면 그것도 누가 인지를 해? 간뇌 시상하부가 인지를 해서 TRH를 어떻게 할 거고? 줄이고. 얘가 줄어들면 얘도 적게 내놓을 거고, 그럼 티록신의 양도 어떻게 될 거예요? 적게 분비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이 활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음성 피드백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이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그림 자체 똑같은 그림이 아니어도 저런 비슷한 그림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잘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이 저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나오는 애 중에 누구도 있느냐 하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을 어디로 끌어다가 놓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
뼈에다가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아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과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되겠고, 파라토르몬은 어디에서 나올 거냐면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아이예요.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파라토르몬은 반대예요. 뼛속에 있는 무엇을 갖다가 칼슘 이온을 어디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어? 혈액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토르몬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지만 그냥 저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굳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자, 가로축을 갖다가 혈장 내에 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세로축은 칼시토닌의 농도, 여기는 파라토르몬의 농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슘 이온이 많으면 누구한테 줘도 되겠어? 뼈한테 줘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칼슘 농도가 높아질수록 누구의 양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칼시토닌의 양은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치? 반면에 혈액 속에 칼슘 이온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맞아요? 많아지면 굳이 뼈에서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오히려 혈액 속에 칼슘 이온이 없으면 뼈에서 빼내야 되는 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바로 누구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파라토르몬에 해당할 거야. 찾으실 수 있으시면 돼요.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에서 되게 쉬운데 싶을 건데, 여기에서 애들한테 꼭 그 실수를 유도하는 게, 제가 세로축이 이쪽은 칼시토닌의 농도고 이쪽은 누구의 농도라고 그랬어? 파라토르몬의 농도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찍어요. 그냥 이 점에서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의 농도가 같다 라고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로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로축을 갖다가 확인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뭐 양이 같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얘는 예를 들어서 10인 거고 얘는 0.2라고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 내분비샘에서 이자를 볼 거예요. 이자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얘는 무슨 샘이기도 하고, 외분비샘이기도 하고, 무슨 분비샘이기도 한 거예요? 내분비샘이기도 해요. 외분비샘에서는 뭐를 분비를 할 거냐면, 이자액을 분비관을 통해서 소장으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런데 내분비샘으로서의 이자는, 내분비샘이 바로 이자에 있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자 전체에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호르몬을 갖다가 내놓게 될 건데, 랑게르한스 섬에는 먼저 발견된 알파세포와 나중에 발견된 베타세포가 있게 되겠고요. 알파세포에서 내놓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 글루카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 인슐린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공통적으로 표적기관이 바로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누구를 표적기관으로 할 거예요? 간을 표적기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활동 지역은 바로 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간에서 보시게 되면, 간에는 사실 우리 몸에 뭐를 저장을 해놓는 곳이냐 하면 탄수화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에요. 글리코젠의 형태로. 그 글리코젠이 무엇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포도당으로. 이화고 뭐가 되겠어요? 동화가 되는 거겠지, 그치? 얘의 이화작용을 돕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거를 촉진시키는 게 바로 누구에 의한 거야? 글루카곤이 간에 가서 붙으면 간에서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빨리 분해를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 거고요. 되겠어요? 반면에 포도당을 갖다가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 누가 될 거예요? 인슐린의 정보가 가게 되면, 인슐린이 간에 가서 달라붙으면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동화시키는 작용을 갖다가 촉진을 시킬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슐린의 작용 중에 하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이는
간에서만 이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글루카곤은 간에서밖에 활동을 못해요. 간이랑 일부의 근육세포. 왜냐하면 글리코젠이 저장되어 있는 건 간하고 근육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이의 고충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글리코젠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많지 않은 것들을 분해하는데 글루카곤은 그냥 간하고 근육한테만 가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 근데 내 몸 안에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는 인슐린이 간에다가 글리코젠을 저장을 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빨리빨리 없애야 되잖아. 안 그러면 내 몸에 쇼크가 오게 되는 거니까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이는 간에 가서도 얘기를 하지만 모든 세포에 가가지고 모든 세포가 뭐를 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이 포도당을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것을 뭐 해버리는 거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세포 그냥 다른 세포야 어떤 세포에 가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세포는 아 바깥에 지금 포도당이 졸라 많대. 그러니까 빨리 걔네들 뭐 해놓자? 저장해 놓자. 어차피 내가 써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모든 세포가 혈액에서의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포도당을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 또 농도가 높아지잖아. 세포의 농도가. 그러면 그것도 쇼크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흡수해서 빨리 써야 돼. 포도당을 빨리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세포 호흡이 있어요. 그럼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누가 같이 나오겠어? 티록신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을 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티록신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까지 촉진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세포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빨리 무엇과 무엇으로 분해되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누구의 역할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아이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기량작용이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정확하게 서로의 무슨 역할을 해요?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도 서로 어떤 역할을 해요?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계에서 얘기를 하게 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서로 어떤 역할을 해요? 반대의 역할을 해요. 이러한 반대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걸 거고요?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얘네들이 경쟁적으로 작용한다라는 표현은 맞다 안 맞다? 경쟁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량작용의 커플들 일단 인슐린과 글루카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쯤에 얘기를 하게 될 교감신경과 무슨 신경이 또 있을 것이고요. 부교감신경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냥 하나 곁들여서 이제 하시는 것이 바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가서 그거 할게요. 자, 어떠한 내분비샘도 있냐면 부신이 있어요. 부신은 콩팥의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콩팥의 위에 이제 붙어있는 아이들인데 이 부신에는 뭐하고 뭐가 있느냐 하면 겉질과 그 다음에 속질이 있고요. 부신 겉질은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냐면 뇌하수체 전엽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신 겉질 무슨 호르몬이 있다는 얘기야? 자극 호르몬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부신 겉질에서 호르몬을 내놓게 될 거고 부신 속질은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이 없습니다. 부신 속질에서 내놓는 호르몬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에피네프린이고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아이는 누구하고 똑같은 아이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아드레날린하고 똑같은 아이예요. 아드레날린.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아드레날린. 그래서 얘네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어디 끝에서 나왔냐면 교감신경 끝에서 나오는 애거든. 교감신경은 언제 나와?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긴장했을 때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위급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에너지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 에너지를 내주려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바로 뭐겠어요?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갖다가 높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누구랑 똑같이? 글루카곤이랑 같은 루트로 혈당량을 높여줄 겁니다. 간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런데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뭐가 있을 거냐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콩팥에서, 얘네들은 콩팥이 표적기관이에요.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갖다가 촉진을 하는 아이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와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약간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아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도 뭐를 증가를 시킬 거냐면 혈당량을 증가시키거든요. 근데 얘는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하고는 다른 루트예요. 얘네들이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건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함께 작동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어요? 3개가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 나와 있고요? 글루카곤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고?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뭐 명칭 아무거나 괜찮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는데 얘는 약간 결이 다르고 얘네 둘이 서로 결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같다. 같은 방법으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인슐린이라고 이제 우리 당뇨병이 있잖아요. 아까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당뇨병은 글루카곤이 많이 나와서는 아니에요. 당뇨병은 인슐린이 적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당뇨병은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인슐린이 뭐 해가지고 결핍이 되면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당뇨병이 발생을 하는 거야. 글루카곤의 과다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인슐린이 결핍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당뇨병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생식소인데요. 생식소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성 유지가 되는 원리 2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었어요. 같이 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슨 작용이 있었던 것이고, 기량작용, 그 다음에 무슨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은 아니야. 음성 피드백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 같은 거 보시면 온도 조절기하고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이제 뭐 다음 주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튼다라고 생각을 해봐.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에 제가 온도를 맞추잖아요. 온도를 맞췄는데 온도를 만약에 내가 23도를 맞췄단 말이야. 근데 23도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쟤는 더 이상 작동을 해야 안 해?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점점 다시 온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높이려고 하겠지. 예를 들어서 온도가 22도가 됐어. 그럼 온도를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높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24도가 됐어. 그럼 다시 작동을 하면서 뭘 하려고 할 거야? 온도를 다시 23도로 낮추려고 할 거예요.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나이다. 얘는 일단 한 번씩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실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